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딥스킬의 강양석이라고 합니다. 네, 약 1시간 20분 동안 딥스킬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AX 담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는 제가 딥스킬이 생각하고 있는 AX의 기본 담론, 또 그리고 그런 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원분들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최대한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단순히 이론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구현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AI 튜터를 현장에서 함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현장에서 나의 문제로 임원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AI 튜터를 20분 정도 저희 장영학 CBO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AX 리더십, 딥스킬의 AX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 일단 모든 말씀이 앞서서 저를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스석이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한 것은 이제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친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번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직한 회사는 글로벌 약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사스 소프트 회사에서 최고 전략 담당 임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셀바스 AI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인공지능 사업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딱 조직으로는 세 조직에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 말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의사결정,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딥스킬의 대표이고요. 딥스킬은 기본적으로 AI 튜터를 만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AI 튜터는 선생님을 대체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선생님을 대체하는 비장한 꿈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AI 튜터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선생님이 학생과 어떠한 설명과 문답과 학습이 일어날 때 아주 깊고 복잡한 대화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기반으로 또는 어떠한 우수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환경보다도 깊고 복잡한 대화를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현재 AI로 구현을 했고, 현재 많은 서비스를 많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스킬은 이제 강의와 같은 서비스를 절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 스타트업으로서 대표이사인 제가 엔드 유저, 즉 학습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활동을 통해서 임원분들에게 어떠한 담론을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많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최고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KT 그룹의 전 임원, 또는 포스코 그룹의 전 임원, 또는 LG전자의 MS본부, H본부의 전 임원, 그리고 최근에는 LG그룹 전체의 핵심 임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CEO 캔디데이트들이죠. 굉장히 소수의 코어 그룹인데요. 요분들을 대상으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인공지능 담론을 거의 똑같이 설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제가 인공지능 담론을 임원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주안점을 두는지 생생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 머리를 가진 사람만 채용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양쪽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과 머리와 문과 머리를 동시에 가진 사람만 채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인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CBO님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셨고요.
저희 그 CTO 같은 분도 경영학과 데이터과학을 동시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리드 엔지니어 분도 취미가 철학이고 그리고 전공으로는 논증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학적 지식 또는 단순히 어떠한 인문학적 지식이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디스커션이 가능한 사람만 선발을 한다라는 중요한 원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에도 이러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AX 리더십이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AX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X는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거기에 리더십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면 AX 리더십이라는 것은 AX도 추상적이고 리더십도 추상적인데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풀어내야지 적합할까요?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적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커서를 동글동글 하고 있는데 이 커서가 잘 보이시나요? 커서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엔 기획 리더십이죠. 기본적으로 리더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적 리더십과 기획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은 수행 리더십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부분은 지적 리더십과 기획 리더십을 주안점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공지능과 AX 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탑 매니지먼트들과 함께 인공지능 담론을 실제로 1대1 멘토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는 교육도 하고, 또는 에이전트 구축을 함께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일단 저만 얻게 되는 가장 귀중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분들이 어떠한 에이전트를 기획했는지에 대한 풀 리스트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보안각서를 쓴 상태로 제가 그것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되죠. 이러한 리뷰를 하면서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 또는 AX에 대한 담론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감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국내 대기업의 많은 임원분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프로젝트와 데이터 추론 모형과 관련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와 에이전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코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이전트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었지만 실제로 어떠한 SI 프로젝트인 성격 또는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인 성격이 거의 60에서 7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독립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의 데이터 과학 또는 디지털 혁신부터 오고 있던 담론을 연장해서 그냥 이름만 에이전트라고 붙이는 경향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쉽게 이야기해서 대신해서 일하는 일반적인 기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일반적인 기계가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계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살아야 되는 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워크플로우에서 어떠한 에이전트를 기거시킬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선언하면서 또는 어떤 앱이나 어떤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만들어야 될 문제인 건지 복수의 에이전트로 만들어질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법무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는 경우가 있죠. 네. 법무팀이 실제로 그 안에서 판단 활동을 몇 가지나 할까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법무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사실 어떤 업무를 정확히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전트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자 중에 하나인 판단하는 에이전트와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 체계는 어떤 전문가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희 딥스킬이 생각했을 때는
리더급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체계는 어떠한 공학적인 이해, 어떠한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접목, 어떠한 추론 모델의 접목, 이것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판단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다. 이것은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핵심은 판단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할까와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종일 이뤄지는 워크숍 자료를 그대로 노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AX가 무엇인지를 가장 저선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는 기본적으로 3단계의 기본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단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추론 모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어떠한 판단하는 기계가 도입되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AX, 즉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정리하면 디지털 상태,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그리고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의 상태는 단순히 이렇게 세 가지의 머추리티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워크플로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명확히 이해해야지만이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SC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세상의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구매 업무와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또는 AX와 상관없이 원래 수십 년부터 존재했던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름모인 것과 마름모이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름모인 것은 판단을 상징하고요. 마름모가 아닌 도형들은 대부분 수행을 상징합니다. 자, 일단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판단과 수행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판단을 구조화하는 것이 리더한테는 가장 중요한 AX의 핵심입니다. 왜? 그분들이 가장 많은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판단을 하는 에이전트가 더 까다로울까요?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가 더 까다로울까요? 당연히 판단을 하는 에이전트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데이터 과학 추론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과학 추론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마름모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AI의 담론이 데이터 과학의 담론보다 조금 더 큰 건 맞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과학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과학자들도 머신러닝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 안에서 저 판단은 이런 데이터 과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할 수 있겠어를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판단 부분이 어느 정도 섭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판단 모듈과 수행 모듈을 합쳐서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워크플로우를 빼놓고 에이전트를 상상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디지털이 있어야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있어야 추론 모델을 판단을 자동화할 수 있다. 판단을 자동화하는 것이 AX의 가장 큰 핵심 중의 특징이고 그 부분이 가장 커럭스이기 때문에 결국 판단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데이터 과학자들과 디지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안에서 유사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매 프로세스에서의 데이터 과학 추론 모형이 여기 있죠. 또는 CS 부서의 데이터 과학 추론 모형이 여기 있죠.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와 디지털 전문가는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추론 모형과 여기에 있는 추론 모형이 서로 X값과 Y값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A라는 부서의 Y값이
B라는 부서의 X값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데이터 추론 모형과 어떠한 데이터 추론 모형이 만나고 합쳐지고 병합되면서 명실상부한 전체 추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까다로운 추론 모형에 대한 유사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대한 병합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A 부서, B 부서, C 부서에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 추론 모형,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들 사이의 유사도를 크로스 체크를 하면 A, B, C 부서의 워크플로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부서의 워크플로우가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폐합되는 것을 당연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기존의 A팀, B팀, C팀이 여전히 조직 구조로서 유효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조직 구조도 통폐합되겠죠. 자, 이것이 AX가 진행되는 굉장히 많은 담론이 있지만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만나죠. 어떻게 에이전트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에이전트 기획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에 대한 조건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두 번째, 지능 모형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수행의 자동화까지 도달했는가? 이 세 가지의 측면을 봤을 때 데이터를 활용하긴 하지만 뇌가 없거나 수행의 자동화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그냥 SI 프로젝트입니다. 반대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수행의 자동화는 이뤄냈지만 거기에 독립적인 추론을 하는 모형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RPA 프로젝트입니다. 또는 이 앞에 두 개만 있는 경우는 데이터 과학자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이때의 산출물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비로소 모두 갖춘 것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자동화라는 말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수행의 자동화를 포함한 개념이지만 판단의 자동화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구현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AX는 판단의 자동화다라고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를 구분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분들에게 이러한 구분 체계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리더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구조화해 줄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에이전트에 대한 판단 자동화를 어떠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AX 과제 기획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AX 과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유수의 기업에 있는 탑 매니지먼트들과 실습을 하면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짜리 알아볼 수 없는 기획서를 쓴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래서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임원들로부터 실습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A, B, C, D만 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요소로 네 가지만 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 A. A는 awareness를 상징합니다. awareness는 인지하다는 뜻이죠. 비슷한 말로는 recognition 또는 cognitive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계가 무엇을 인지하게 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를 정의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는 brain, 지능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 또는 데이터 과학자가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데이터 과학자가 상시 무엇에 분석을 하듯이 판단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어야 돼서 어떠한 추론 모형의 자동화를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 판단만 있으면 안 되죠. 수행까지 가는 것이 에이전트죠. 그래서 수행의 자동화, 바로 C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BC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 관점에서 이 ABC를 담보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었을 때 결국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derived value.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네, 가치입니다. 그래서 A, B, C, D.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 실습을 해본 바에 의하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네,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고 글밥으로 보면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글밥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적지만 조화롭고 빠진 것 없이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학적 담론과 또는 데이터 과학적 지식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잘 훈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이 A, B, C, D를 정리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빠르고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가요? 그것은 당연히 B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들은 거의 끝났죠.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 로봇 기술이 나오면서도 더더욱 그래졌고요. 그것들은 이제 상상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아직 점령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B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에이전트 기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B 부분을 어떻게 기획하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부분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페르소나가 결정됩니다.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분은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성격,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 페르소나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는 이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성과 필요한 리소스의 규모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페르소나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르소나의 핵심은 판단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는 어떤 종류의 판단을 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 개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딥스킬이 왜 문과의 머리와 이과의 머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공학적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 담론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 페르소나를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situation이죠. 두 번째는 knowledg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nference죠. 그 앞자를 따서 조금은 유치하긴 하지만 SKI, 스키 방법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간이 하든 기계가 하든 또는 그것을 기계에게 시키든 결국은 어떤 종류의 판단을 할 것이냐. 그 종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간의 판단은 방금 말씀드린 상황, 사용하는 지식, 그리고 사용하는 추론의 종류에 의해서 페르소나가 나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버거울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인간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분돼야 되는 상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미정형 상황, 두 번째, 정형 상황, 세 번째, 상호 의존 상황, 세 번째, 카오스 상황, 네 번째, 카오스 상황, 다섯 번째, 복잡계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을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컴퓨터 과학자를 고용을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전략기획팀을 불러야 될지, 어느 순간에 어느 팀의 규모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리더가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형 상황입니다. 정형 상황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로 하여금 그 상황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기록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그 충분한 상황에서 정규분포나 p-value의 임계 수준을 돌파하는 값들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풍부한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형화된 상태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정형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정형 상황은 뭘까요? 이 그러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떠한 직관을 기반으로 해서 오퍼레이션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어떤 생산 생기의 엔지니어의 머리에는 있지만 그것이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즉 데이터의 패턴, 데이터의 정형화된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미정형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형 상황과 미정형 상황이면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미정형과 정형이라고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황 세 개를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상호 상황입니다. 자, 상호 상황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냐, 데이터가 아무리 적냐의 문제를 떠나서 데이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장기, 체스, 테니스 같은 것들을 구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황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지능을 가진 다른 사람의 게임을 하는 경우이죠. 그쵸? 이런 경우는 내가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을 데이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경쟁자의 관계를 수싸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전문이 동원되거나 경제학자가 동원이 돼야지 바로 통계학 이론이나 컴퓨터 공학자가 들어올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바로 카오스 상황입니다. 카오스 상황은 작은 변화가 갑작스럽게 너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제 유가나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이 심각하게 유동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카오스 상황과 복잡계 상황은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든 상황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촘촘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카오스 상황은 작은 변화가 갑자기 들불처럼 번지면서 전체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전략가, 통계학자, 컴퓨터공학자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계학 분석가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이죠. 즉, 분석형 에이전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응형 에이전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계 상황입니다. 복잡계 상황은 모든 상황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긴 한데 부분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을 정도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핵심 인재 5명이 있습니다. 핵심 인재 5명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1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5명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영업행위를 시켰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500만 원이 나옵니까? 오히려 그 기존보다 떨어질 때가 있죠. 그것은 핵심 인재 5명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케미스트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단편적으로 전체의 합과 부분의 합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정 상황이나 또는 도시나 또는 회로 기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복잡계 상황으로 도달을 했을 때는 특정 부분에서의 최적화 분석 방법론이 오히려 전체의 웰페어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대처하는 에이전트 기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런 상태까지 고민을 하는 조직이 있나 싶겠지만 사실 그 예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로 기판의 최적화가 대표적인 경우죠. 국내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회로 기판 안에서 A라는 부분의 성능을 올렸더니 A라는 부분의 성능은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B나 C라고 하는 회로 기판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부분의 과부하를 유발시켜서 전체 회로 기판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단편적이고 대표적인 복잡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어색할 뿐이지 우리 비즈니스 시츄에이션 안에서는 이 5가지 상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복잡하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AX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상황 안에 있습니다. 문제의 성격은 상황에 결정합니다. 에이전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성격은 상황이 결정합니다. 상황을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 이 5가지 상황은 본질적으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상황별로 어떤 지식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추론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가 명쾌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식을 결정하고 상황이 추론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식별하고 기획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마 뒤편에서 시간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연불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가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실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임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퀴즈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퀴즈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2번째는 인공지능의 페르소나,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결정할 때 또 다른 2번째 축인 K. 방금 S가 끝났죠? 이번엔 K입니다. knowledge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어떠한 knowledge를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린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인간은 어떤 지식을 사용하는가? 인간의 지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 지식, 2번째, 정보 지식, 3번째, 논리 지식이 그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지식은 경험 지식이죠. 경험 지식은 바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위험하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걸 다음부터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그 위험함에 대해서 경험이 쌓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쌓는 지식은 거의 대부분 경험 지식입니다. 경험 지식에서 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암묵지입니다. 생산생계에 오래 근무하셨던 어떤 현장 엔지니어의 감은 우리의 MES 시스템에 10%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암묵지는 실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를 성공시킬 수 없느냐에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이고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일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몫입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의 경험 지식, 암묵지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보 시스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묵지의 경험 지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2번째는 바로 정보 지식입니다. 정보 지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뉴스, 소식, 빅데이터, MES 시스템, CRM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정보들이죠.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않았지만 어떠한 디지털 환경에서 빅데이터의 형태로 요즘 많이 쌓이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어떤 데이터로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정보 형태로 존재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지식이 있느냐? 또 다른 지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논리 지식입니다. 논리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경험 지식과 정보 지식을 어떤 논리적 규칙에 의해서 잘 조합하면 파생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누구도 그 문장의 필연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지식은 우연성과 개연성과 필연성의 스펙트럼 안에 존재합니다. 필연성에 가까울수록 높은 지식이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소크라테스가 이 문장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정보로 우리로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기존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논리적 연산자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필연성을 담보한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바로 논리 지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뭔가 신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주로 어떤 지식을 활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로 정보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의 지식을 활용할 때 현재의 인공지능은 유독 정보 지식에 편식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클린한 측면은 있지만 굉장히 편향돼 있고 굉장히 결축치와 오차가 많은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정보 지식 중심의 데이터 전략, 정보 지식 중심의 인공지능 전략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방금 정리한 내용 여기까지 해볼까요? 첫 번째, S. 상황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상황이 있어요. 다섯 가지 종류의 상황 안에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동으로 풀게 하는 게 에이전트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지능은 바로 지식을 재료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쓰느냐를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종류에는 경험 지식, 정보 지식, 논리 지식이 있고 지금 시중에 많이 노출된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정보 지식을 편식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런 퀴즈들을 다 풀어보면 너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SKI에서 I에 해당하는 인퍼런스입니다. 인퍼런스는 한국말로 추론이라고 하죠. 네. 추론이라는 말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추론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형식논리 학자에 따라서 80에서 120까지로 세분화하긴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가지 추론 방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추론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이나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추론 행위이고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로 하는 추론에 불과한 것이고 인공지능은 추론을 하는 기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는 형식논리학적으로 추론이라는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챗GPT5가 나왔다, 챗GPT6가 나왔다, 오퍼스7이 나왔다. 이러한 모델명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추론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역 추론이죠. 두 번째, 귀납 추론. 세 번째, 유추. 네 번째, 가추입니다. 첫 번째 연역 추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느냐를 볼 때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봤길래 새로운 생각을 했느냐. 이 A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연역 추론을 정의하면 바로 규칙과 합의입니다. 즉, 규칙과 합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에서 특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철학자도 있는데 철학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고 좋은 정의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규칙과 합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를 연역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납은 뭘까요? 귀납은 굉장히 많은 관찰 안에서 공통의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과 결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귀납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관찰 또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유추는 뭘까요? 유추는 비슷한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추는 뭘까요? 규칙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비슷한 사례도 없을 때 어떠한 결정을 가짜로 해보고 그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죠. 가설이 진짜 답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가추입니다. 연역, 귀납, 유추, 가추.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잘 설명이 안 되긴 한데 굉장히 명쾌하게 구분되는 개념들이고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 기획을 했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법제도 이슈라든지 내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연역적 추론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MES 시스템, CRM 시스템, 그 안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귀납적 추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선진사에 대한 벤치마킹, 이러한 용어들이 나올 경우에는 유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나의 기존의 어떤 상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한다는 개념이 나오면 그것은 가출을 진행하는 에이전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S, 상황, 5개였죠? K, 지식, 3개였죠? I, 인플루언스, 추론입니다. 4가지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오묘하게 상호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추론이 잘 사용이 되겠네 라는 것을 이미 연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에이전트 기획에 굉장히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이 표를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점점 피날레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차트를 점검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에이전트와 관련된 담론, 데이터 과학이 이제 그 나올 때의 담론부터 대한민국 성인교육 시장이 아주 크게 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데이터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데이터가 풀 수 없는 문제와 데이터가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맹목적인 학습을 했죠. 그런 상황이 인공지능 담론과 에이전트 담론이 더해지면서 너무 많은 혼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분들이 작성한 에이전트 기획, 그룹사에서 내라고 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작성한 에이전트 기획에 50%, 60%는 안 되는 기획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의 근거는 현재 보이는 표이죠. 핵심은 어떤 지식과 어떤 추론을 하게 하는 형태의 에이전트냐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점검하는 건 다음과 같은 표에 의해 점검될 수가 있죠. 결국은 어떤 지식과 어떤 추론을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2x2 그림으로 그어보면 경험 지식이 연역, 경험 지식이 귀납 이런 식의 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2026년을 기준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꽉 찰수록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을수록 성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정보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귀납 추론의 귀재죠. 하지만 경험 지식 기반의 유추나 가출을 동반해야 하는 에이전트들은 현저히 성능이 낮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아니요, 그 비슷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CIO나 CXO들이 B2B 환경에서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B2B가 판단해서 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지를 결정 기준으로 두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이전트 할 때는 이것이 되는 에이전트인가, 안 되는 에이전트인가, 안 되면 왜 안 되고, 되는 왜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떤 지식을 어떠한 추론 모델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좋지만 그러한 유형의 성능은 발휘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모 그 국내 3대 그룹사에 있는 그룹 전체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AI 센터장님과 함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AI 센터장님이, 카이스트 AI 센터장님은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겠죠? 제가 한번 강의를 가기 전에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출을 할 수 있을지를 생쥐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본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엉뚱하게 들리지만 이 표와 함께 그분의 위상을 이해하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표에서 가추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하얗게 비어 있죠? 굉장히 젬병인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나 이 칸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인류는 굉장히 인공지능과 함께 다음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은 이것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제 임원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핵심 인재분들, 또는 디지털 전문가분들. 네. 저는 대기업에 있는 AX 담당 임원분들에게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기획하려면 A, B, C, D를 깔끔하게 적어달라. A는 어떤 데이터, B는 어떤 지능, C는 어떤 자동화된 행동, D는 비즈니스 가치. 근데 대부분 A, B, C는 어느 정도 적으세요. 근데 이 A, B, C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식별하거나 좀 더 깊은 담론으로 이해 들어가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여기를 스스로 기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 에이전트를 하여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상황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야? 지식은 주로 이런 지식을 활용하지. 그리고 추론은 이런 추론을 활용할 거야. 여기에 체크를 하기만 하면 거의 반자동화되게 이 에이전트는 지금 기술로는 하기 어려워요. 라는 말을 빠른 속도로 캐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저희 딥스킬의 꿈은 아까 보셨던 12개의 칸을 모두 다 채우는 지능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저희 딥스킬의 현재 꿈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부분 진척을 이뤘다고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A, B, C, D를 설정하고 주로 이런 상황, 주로 이런 지식, 주로 이런 추론. 네. 요 정도까지만 임원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데이터 과학자나 디지털 전문가와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핵심 담론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는 벤더의 단가 협상 문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문제라든지 어떤 공정에서의 설비의 설비 반응 문제라든지 또는 신상품 도입과 관련된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 뒤에다가 에이전트를 이렇게 붙일 텐데 자기가 하는 업무가 유추와 가추 또는 경험 지식 활용할수록 현재 에이전트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네. 물론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더 큰 밸류겠죠?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까지 그리면서 이 마름모하라는 이러한 형태로 정리된다. 이 두 가지의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조직이 AX와 관련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 장영학 CBO님이 이렇게 담론으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의 문제를 나의 ABCD를 이미 잘 훈련된 에이전트와 함께, 여기서 에이전트는 뭐예요? 에이전트 기획을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실습하는지, 그래서 빠르게 이 이론을 현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DM을 주셔도 되고, 네, 마무리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양석 대표님께서 지금 저희 AX 에이전트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주셨고요. 제가 지금 잠깐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실습 이어나가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저는 딥스쿨의 장명학 부대표입니다. 저도 사이스트 장사과를 졸업해서 전략 컨설팅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역할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또 옆에서 관찰하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고요. 이후에 인랜드로 이직을 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략, 데이터, 이 두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업들을 했었고, 아예 중국에 있는 동안 이제 버클리에서 데이터 과학 석사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삼성 SDS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직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에이전트로 돌아와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가 에이전자에서 실습을 할 때 실제로 이분분들께서 같이 이 에이전트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ABCD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크게 두 가지의 네, 실습을 할 수 있는 AI 튜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배우셨던 SKI, 이 스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튜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에이전트 ABCD, 이 ABCD 하나하나의 단계마다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두 개를 다 하기는 어렵고, ABCD 위주로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BCD 과정 중간에 어차피 그 SKI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 ABCD 에이전트에 들어가면 이 가 말을 거는데요. 이곳은 에이전트 ABCD 방법론을 무한히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곳이다. 먼저 만드시려는 에이전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예시들이 제목으로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실습, 시연의 목적상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 하는 어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판단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기획을 이와 같이 해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의 부분에는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먼저 입력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단계에 계속 이제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ABCD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에이전트는, 네, 이름에 목적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입력한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인프트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워크플로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답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법및 상권 데이터를 수집한 뒤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투자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네.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사용될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넣으면 지금부터 아까 들으셨던 SKI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이 워크플로우 자체가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 대한 워크플로우입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답변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SKI, 방금 이제 이론 설명에서는 좀 건너뛰었지만 SKI를 다섯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면 분류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 자체가 예측 불가한 상황이냐, 아니면 예측 가능한 상황이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 에이전트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이건 그 예측 불가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측 가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일단 하우스 상황은 아니구나 하면서 그 하우스 상황이라는 옵션이 제거가 되게 되고요. 그럼 다음 관문에서는 이것이 내가 열심히, 내가 고민을 하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나 말고도 다른 경쟁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인지,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실습의 목적상 좋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장의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떤 매물이 하나가 나올 때마다 경쟁자도, 저의 경쟁자도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자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워크플로우는 상호 상황에 가깝다. 즉, 저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경쟁 투자자나 또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략적 수싸움의 전장이다. 이렇게 이 AI 부터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D부터 C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설명은 A, B, C, D
예,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기획을 할 때는 A부터 써내려가기보다는 B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B에다가 제가 원하는 조건은 첫 번째, 연간 투자 수익률이 8%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어떤 제가 추구하는 기대 가치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제가 추구하는 KPI가 품질이냐, 비용이냐, 딜리버리냐, 매출이냐 이런 네 가지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 수익률이니까 좀 더 매출에 가까운 지표라고 먼저 입력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D에서 C로 올라가게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기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무엇을 자동으로 수행해야 하느냐. 저희가 아까 구분을 할 때 실제로 수행을 해야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걸 에이전트라고 부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 매물의 강약점과 수익 분석이 담긴 투자 타당성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생성해야 됩니다.를 이 에이전트가 생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정했고요. 다만 이 실행을 할 때는 제약 조건이 항상 따라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에이전트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만 정해두면 요즘 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미처 미리 입력하지 못했지만 이 에이전트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까지 해버려서 오히려 사고를 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수행해야 합니까?를 얘기할 때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이 에이전트는 법적 규제에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무조건 기각을 해야 됩니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 타당성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생성하되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사람이 보내야지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온갖 사람들한테 보내버리면 안 돼요. 라는 것을 제약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에이전트는 분석과 제안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이걸 제약 조건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경쟁적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 에이전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추 추론, 가추 추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아까 배웠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추론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데이터라는 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시장에 충분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서 통계 분석, 귀납 추론으로만 패턴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유추 추론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엄밀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괜찮은 투자 수익률을 냈었던 과거에 뭐 몇 개에서 몇십 개 정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유추 추론일 것 같아요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로 올라가서 그럼 이 유추 추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자료들을 이 에이전트가 계속 알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내 정보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ERP에 있다라든지 그런 정보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장에 있는 외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시에는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럼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국토부 실거래가라든지 건축규제 비리 등 공공행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통신사 기반의 유동인구 데이터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입력을 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제가 입력한 데이터들이 사람의 어떤 암묵지, 경험으로 쌓여 있는 데이터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로 쌓여 있는 어딘가의 DB나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쌓여 있는 정보 지식이냐, 아니면 학식이나 규정이나 수학 공식처럼 정의되어 있는 논리 지식이냐, 이 중에서 저는 이건 정보 지식인 것 같아요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 에이전트는 어떤 워크플로우에서 작동을 해야 되고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요. 이 에이전트는 무엇을 수행해야 하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고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떤 데이터입니다까지를 모두 입력을 하게 된 네,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입력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죠. 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올라가서 읽어보면, 첫 번째, 저희 AI 가 피드백을 주는 부분은, 첫 번째, 지금 입력한 에이전트가 저는 하나의 에이전트인 것처럼 입력을 했지만, 이 에이전트가 정말 하나의 에이전트냐, 아니면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에이전트가 저는 하나의 에이전트인 것처럼 입력을 했지만 사실은 한 5가지 정도의 에이전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저희 튜터가 피드백을 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주제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투자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 결론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떤 PPT 보고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보고서를 인간 리더에게 승인을 받는 에이전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에이전트를 꼭 5개로 나눠서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중에 뭐 2개나 3개 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5가지 에이전트 모듈들이 합쳐져 있어야 제가 원래 입력을 했었던 부동산 투자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입력한 에이전트는 S는 시츄에이션은 상호 상황, 지식은 정보 지식, I는 유추 추론인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입력을 했지만 지금 에이전트가 추가적으로 추천을 한 부분은 여기에 정보 지식하고 연역 추론을 조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약 조건으로 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을 하면 안 된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역 추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같이 붙어야 제가 의도한 걸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AI 튜터가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추천의 이름은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하면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보셨던 그 지식과 추론, 그 12가지 셀에 있어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의 AI가 어떤 부분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요 라고 문자표로 보여드렸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안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이도가 중간 이상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50% 정도, 나머지 인간이 개입해서 휴먼 인 더 룹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중 이상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인간 개입 필요성이 낮은 지금의 AI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건 예를 들어서 가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의 AI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인간의 개입 필요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이 튜터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이걸 보면서 ABCD 기획을 처음부터 새로 하시는 임원분들도 있지만 지금 많은 기업분들이 이미 어떤 에이전트를 올해 개발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목표 같은 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어떤 기획에 들어갔거나 올해 만들려고 생각했었던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넣다 보면 지금 내가 올해 안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한 과제가 실제로는 올해 개발을 못하는 과제일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이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좀 적은 비용으로 개발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튜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저희가 실제 이 AX 리더십 워크숍에서 실습 보조용으로 제공을 해드렸던 AI 튜터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딥스킬 회사는 뭔가 대면 워크숍을 하면서
실습 보조용으로 쓸 수 있는 튜터만 만들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대면 워크숍 중에 어떤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AI 튜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예 대면 교육 없이 그냥 튜터 자체만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 튜터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 그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참여하신 분들께는 전부 다 그 사전에 안내 메일을 좀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 안내 메일에 있는 링크를 타고 아마 오늘 다 웨비나에 들어오실 텐데요. 그 안내 메일에 보면 저희의 튜터 데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AI 튜터 영상 잠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면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면만 전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AI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그 비디오로 보신 것처럼 저희 튜터는 이런 식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이 학습을 돕는 보도자료 같은 역할의 화이트보드 판서랑 비슷한 느낌의 자료가 옆에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강사가 말하는 듯이 해킹을 하는 것처럼 텍스트와 함께 음성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강사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도 넘어가지만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가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에 깔려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 있게 됩니다. 저희 튜터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런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금 입력한 답변이, 아, 당신은 이런 구조로, 이런 논리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군요. 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튜터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많은 교육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대면 강의는 비싸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 동영상 강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진행률만 100%로 채우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AI 튜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팀의 요즘 모토는 공부하는 척의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말 심층분답, 논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몰입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진도 자체가 안 나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분답, 어떤 논리적인 질문을 전략 컨설턴트 수준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의 사용 방법은 예를 들면 정보보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교육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걸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 회사는 지금 이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회사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그런 필수 교육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터의 또 다른 두 번째 좋은 점은 단순히 이 영상을 봤냐 안 봤냐, 그리고 아주 간단한 OX 퀴즈나 단답형 답변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걸 그 학습의 5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의 자체에 집중을 했는가, 두 번째는 강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세 번째는 이 내용을 본인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논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가지 상황에서 배운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상세한 리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많은 교육들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지 이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듣고 이해한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업 교육의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이 교육이 들인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AI 튜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해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튜터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바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여러 기업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공통으로 개발을 한 과목들도 있고, 그리고 특정 기업의 특정 과목 또는 특정 내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작해드리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영상 강의처럼 한번 맞춤형으로 제작해드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촬영한 걸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AI 튜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AI 튜터의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R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초개인화된 메타데이터를 드릴 수 있다. 간단하게 뒤에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AI 튜터를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기 전에 그 대면 교육 전과 후에 똑같은 AI 튜터 강의를 두 번 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똑같은 강의를 AI 튜터로 사전 사후에 두 번 보느냐.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이었다면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층문답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라도 두 번의 대화가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그 대화의 퀄리티를 측정을 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학생들의 점수가 얼마나 달라졌어요가 이 교육의 ROI가 바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학생 개개인마다 이런 아주 상세한 개인화된 리포트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개개인의 리포트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이 어떤 이 수업을 들은 전체 클래스, 그게 30명이든 50명이든, 네,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리포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우선 빈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빈칸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이게 실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모 기업의
강의에 대한 리포트를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AI 튜터의 지금 주요 고객사 예시로 들어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튜터 기반의 사전 사후 평가를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LG 이나원의 MBA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DBR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를 읽고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AI 튜터와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 케이스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고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대화를 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보보안 교육처럼 필수 교육에 가까운 내용들도 이건 그 심층 문답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모두가 들어야 하는데 그냥 동영상 강의로 틀어놓고 딴짓하지 말고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서 실제로 이 담당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 머리에 때려 넣어달라라는 위주로 이 AI 튜터를 진행하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들은 지금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AI 튜터 과정이 어, 5월 정도까지 전체 10개의 케이스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DBR과 같이 개발하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 과정, 그리고 대무제표 기반의 실전 의사결정 과정, 네, 리더십과 코칭 피드백에 대한 과정 등등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심화 과목으로는 저희는 CSO의 의사결정, CFO의 의사결정, CHO의 의사결정, CMO의 의사결정처럼 각 직무별로 그냥 단순한 간단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직무의 전문가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AI 튜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의 모토는 공부하는 척의 종말입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AI 튜터나 앞서 설명드렸던 임원분들을 위한 AX 리더십 워크샵,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제 메일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ethan.jang.io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웨비나에 참가하신 링크가 제가 보내드린 링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바로 회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발표하는 부분들은 마치고 네, 저나 강영석 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네, 잠시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수요일 늦은 시간까지 웨비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딥스쿨의 메일링에도 다 등록이 되어 계셔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웨비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끝나고 나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AI 튜터에 대해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